1986년 2월 미국 서부의 한 항구부두에 태극기를 단 화물선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배에서 내려진 것은 작고 단정한 소형 승용차였고 코리아라는 이름의 나라에서 만든 차가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 땅을 처음으로 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딜러들은 반신반의했고 소비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 그 차의 판매량을 집계한 보춘지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 1년 만에 16만 8천 대가 팔렸고 미국 10대 베스트 상품에 그 차의 이름이 당당히 올랐습니다. 차 이름은 현대 엑선이었습니다. 1980년대는 세계 자동차 산업이 또 한 번 격렬하게 요동치던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자동차 무역 전쟁이 폭발했고 일본은 그 규제를 역이용해 렉서스라는 전설을 만들어냈으며 독일은 프리미엄 전략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세계 무대를 향한 첫 번째 진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자동차 회사들에게 내린 충격적인 강제 명령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자동차 무역 전쟁의 전말입니다. 셋째는 엑셀 프라이드 르망 세 차가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 올라선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포니가 씨앗을 뿐였다면 1980년대는 그 씨앗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시대였습니다. 그 폭발의 현장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동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어떻게 넘어서기 시작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결단이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1년 2월 대한민국 정부는 자동차 회사들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라는 이름의 이 정책은 쉽게 말하면 누가 뭘 만들지를 국가가 강제로 결정하는 계획경제였습니다. 승용차는 현대와 세안만 생산하고 기아는 트럭과 미니버스만 만들라는 강제 분업이었습니다. 기아는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승용차 생산 라인을 하루아침에 통째로 멈춰야 했습니다. 경쟁이 사라지자 혁신도 함께 멈췄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아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승용차 대신 1980년 출시한 봉고 트럭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고 봉고는 전국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필수 차량이 되면서 상용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봉고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세안자동차는 1983년 대우자동차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과의 협력으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세계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차의 점유율은 20%를 넘어섰고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의 미국 빅3는 일본 차의 시장을 빼앗기며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이 일본 차를 망치로 부수는 장면이 전국 뉴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일본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고 1981년 일본은 굴욕적인 자발적 수출 제한 협정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연간 대미 수출을 100만 대로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 규제가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량이 제한되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싸게 많이 파는 대신 비싸게 잘 파는 방향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도요타는 렉서스를 혼다는 아큐라를, 닛산은 인피니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 규제를 피하는 전략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1985년 일본 자동차의 세계 수출은 673만 대로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고 수출 규제를 역이용한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든 것입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는 소형차 가격 전쟁에는 처음부터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엄 고급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쌓아올리는 전략으로 미일 전쟁을 비껴갔고 이 선택이 오늘날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벨렌드의 세계 지배력의 기반이 됐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무기를 들고 세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1984년 현대는 캐나다에 포니를 수출하며 북미 시장의 문을 처음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1986년 1월 엑셀 1050대가 울산항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엑셀의 미국 판매 가격은 $4,700였는데
이는 미국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신차였습니다. 가격이 싸고 연비가 좋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해 말까지 16만 8천 대가 팔리며 포춘지 미국 10대 베스트 상품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세계 최대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엑셀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현대는 같은 해인 1986년 7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차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현대 그랜저였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데보네어를 기반으로 개발한 그랜저는 2000cc 엔진을 얹은 국내 최초의 본격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당시 그랜저를 타는 것은 사회적 성공의 상징 그 자체였고 대기업 임원 국회의원 판검사들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액션이 서민의 차였다면 그랜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차였고 현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며 시장 지배력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1986년 현대자동차는 누적 생산 100만 대를 돌파했고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공식 자동차 공급업체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1986년 지엄과의 월드컵 프로젝트로 르망을 출시했습니다. 르망은 젊은 층을 겨냥한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지엄의 폰티악 판매망을 통해 미국에도 수출됐습니다. 엑셀과 프라이드가 가족용 차였다면 르망은 젊은이들의 차였고 세 차가 각자의 시장을 나눠 가지며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에는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기아가 드디어 승용차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기아는 복귀 첫 차로 포드와 공동 개발한 프라이드를 내놓았고 이 차는 출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단숨에 현대 엑셀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서울의 거리를 가득 메운 현대와 기아 차량들을 보면서 코리아 메이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해 수입차 자유화까지 시행되면서 외국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는 국내 자동차 회사들에게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강력한 자극이 됐습니다. 1988년 12월 국내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고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도 2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전인 85년에 100만 대를 넘긴 것이 기적이라고 했는데 3년 만에 다시 2배가 된 것입니다. 1989년에는 현대가 엑셀 단일 차종 누적 수출 100만 대를 돌파하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캐나다 벨로몽에 한국 자동차 회사 최초의 해외 생산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한국 자동차는 단순히 차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만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1980년대가 끝날 무렵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197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세계 자동차 지도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이제 코리아라는 이름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만든 것은 작고 저렴하지만 뚝심 있게 달린 엑셀이라는 차 한 대였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1980년대 한국 자동차 이야기는 단순히 차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만들어가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1990년대 한국 자동차가 어떻게 품질의 위기를 맞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